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록적인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의 영향으로 요즘 강원도 영월 청룡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조선의 어린 왕 단종의 유배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죽음까지 맞아야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역사를 넘어서 동정을 느낍니다. 동정은 단순한 감정적 소비가 아닙니다. 인류는 이 동정하는 감정이 있기에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해 왔는데요. 또 경제학 관점에서도 동정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도덕 감정론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공감과 동정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원활하게 재화를 공급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면, 거래 비용을 낮추고 협력하면서 그 시장을 지탱하는 건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도덕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당장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건 이익과 이기심일지라도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청룡포의 강바람이 차가워도 그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은 뜨겁듯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따뜻함을 찾고 기꺼이 따뜻한 마음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매도 사이드카 벌써 발동됐다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벌써 나왔나요? 예상은 됐죠. 지금 낙폭만 봐도 안 나오면 이상한 거고요. 오늘 코스피가 이 시각 현재 5.4% 빠진 301포인트 내린 5283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3.67% 내린 1111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뉴욕 증시도 그랬고, 또 최근에 국제유가 배럴당 $100 훌쩍 뛰어넘고 있고, 하루 사이에 한 17% 정도 추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에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7, 8%대 낙폭,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8% 하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주만이 2에서 또 한화시스템은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하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까지 올라서서 1,493원 현재 나타내고 있네요.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고요. 오늘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이 있는 날이고요. 김학균 센터장 통해서도 깊이 있게 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가 나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3월이 되면 주요 상장 기업들이 이 총회를 한꺼번에 개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죠. 왜 3월 말에 이게 다 몰리느냐? 그 회계연도 기준 영향이 큰데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이죠. 해서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고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거래소 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승인 절차를 대부분 3월 말쯤에 받는다는 건데요.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되죠.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주식회사의 최상위 기구는 이것이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구해드릴 게 있는데, 유튜브랑 콩으로 그 보이는 라디오에 음성이 안 나가는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화면만 나가고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오디오가 안 들리나 봅니다. 지금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또 고쳐드릴게요.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화면만 나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지금 제가 빌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류가 있는 부분은 또 빠르게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동 쪽 소식부터 좀 전달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란에서 그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다음으로 그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바로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우선은 강영현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을 못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했고요. 또 저소득 가계의 에너지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고 있는 부동산 시장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기름값이 연일 오르는 가운데 고기와 곡물 같은 밥상물가까지 연일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원금 손실이 없다는 등의 과장 홍보를 하는 ETF 주의보부터 신용불량자를 위한 생계비 계좌의 사각지대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비롯해서 지금 브렌트유도 그렇고 국제유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석유화학 업계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네, 일단 국제 유가가 $100를 돌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 위협을 제거하면은 급락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100는 평화를 위한 대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이죠. 여천 NCC 같은 경우에 지난 4일에 고객사에다가 제품 공급 이행 지연 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불가항력이라는 게 전쟁과 같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제품의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조치인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선언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천 NCC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3월에 인도 예정이었던 원료 나프타의 도착이 크게 지연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나프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정제 시설이 없는 데다가 그동안 이제 세계 시장 수요 부진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비축해놨던 나프타 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석화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설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납사에서 여러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같은 원료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도 이 석유업계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 2개월 정도 더 이어진다면 이제 다들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 같은 경우에 절반이 수입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약 70%인데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고요. 또 수입되는 나프타 역시 전체의 한 54% 정도가 이 해협을 통과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유뿐만 아니라 나프타의 국제 가격도 지금 일주일 만에 30%가량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인도같이 다른 지역에서 나프타를 수입하더라도 현재 오른 가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대응을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로 미국 관세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들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예빈님이 오빠가 여수에 있는 화학회사 다니는데 전쟁도 끝나고 수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 줄줄이 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 석유 원유 관련된 그 석유화뿐만 아니라 석탄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석탄? 네, 석탄도 지금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정보 제공업체인 아르구스 미디어에 따르면은 지금 유럽의 발전용 석탄 가격이 전쟁 직전과 비교해서 26% 급등해서 지금 톤당 133달러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운송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석유나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 또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석탄 추가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체 에너지 수요 때문에 지금 뭐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줄줄이 다 오른다는 거고, 사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힘드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높은 가구가 지난해 기준 20%에 달하는 등 지금 에너지 빈곤층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유럽연합에서 활용하는 지표를 적용하면은 이 한국의 에너지 빈곤율이 EU 회원국이었다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가처분 소득 차이가 2.5배에 달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비 지출액이 비슷하다면은 이제 가처분 소득에 따라서 이제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이 이제 위기 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그 에너지 빈곤 지표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817님이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주유소에 갈 때마다 금액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유가뿐만 아니라 고기값도 올랐다는 소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육류 가격이요. 최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모두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삼겹살부터 앞다리, 목심 같은 돼지고기 대부분이 1년 전보다 한 15% 정도 비싸졌습니다. 또 1등급 기준으로 한우 등심 가격은 한 20%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닭고기까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육개 1kg 가격이 6,300원인데 이게 1년 전보다 한 12% 정도 오른 가격이고요. 달걀 역시 특란 30개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한 7%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축산물 가격 인상은 질병으로 인한 공급 감소나 또 고환율로 인한 사료값 인상 영향 등이 꼽히는데요. 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육두수가 한 5% 정도 줄어들었고요. 이 도축 마리수까지 줄면서 이 공급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질병도 좀 많이 창궐 하고 있는데, 돼지는 아프리카 열병으로, 닭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해 50건 이상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국내 육류 가격이 높아지면 아쉬운 대로 이 수입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에는 고환율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육류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입 사료로 키우는데 수입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또 국내 육류 가격까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에서도 또 가격을 줄줄이 올리지 않을까, 이 걱정이 또 이어서 드는데요. 곡물 가격은 어때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과 보리, 현미 같은 곡물 가격도요. 최근 1년 사이에 최대 한 20%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 곡물 시장 변동성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밀이랑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이 일부 동유럽산 물량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수에즈 운하로 운반되고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상반기 이후까지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어서 단기적인 수급 차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어서 수입선 다변화를 준비하고 상황 변화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최근에 뭐 기름값 비롯해서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가 다 오른데 월급 오르기는 쉽지 않고 급여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더 팍팍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인 56%가 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 미래 대비가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63%로 더 높았고요. 네. 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또 사원 같은 이 직급이 낮을수록 이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급여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한 50% 정도는요, 예금과 적금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한 47% 정도가 주식과 펀드 같은 금융 투자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설문자 10명 중 8명이 정부와 기업이 노후 준비를 위해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는 정규직 확대 같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또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최저임금 인상, 이익의 공정한 분배 등이 꼽혔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강영현 기자. 요즘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답니까? 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죠. 용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은 2월에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가격 평균 가격이 34억 7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5분위가 어디냐면은 이제 주택을 가격대에 따라서 5등분을 해서 분위별로 이제 평균 가격을 산출한 통계인데 1분위가 이제 낮은 가격입니다. 하위 20%, 그리고 5분위가 상위 가격 20%의 고가 주택에 해당을 하는데, 이 5분위 가격은 아파트는 이제 대부분 강남, 상구, 용산구 등에 몰려 있죠. 이 가격이 2024년 3월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요. 올해 2월에 이 상승폭이 527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 평균 약 6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걸 고려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셈입니다. 그리고 3월 통계에서는 최근에 위축 국면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제 5분위 평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을 매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2주 동안에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KB 통계에서도 지난주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세금 때문에 급매물이 늘어난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이제 보유세 같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다라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고가 1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5월 이후에는 또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또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의 생각이 막 복잡한 거잖아요. 빨리 내놔야 하느냐, 버텨야 하느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또 대출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부담은 또 커질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 그리고 국가데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을 받은 다주택자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게 2024년부터 꾸준히 낮아져 오다가 지난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건 이상의 주담대 잔액도 1년 사이에 373조 원 상당으로 이제 36조 원 가량 많아졌는데요. 한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의에다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도 규제 강화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대출을 좀 많이 해줬나 봅니다. 올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을 1년 전보다 5조 3천억 원 정도 늘렸는데 이게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서 목표치를 준수했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 부과를 예고한 상태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증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새마을금고만 가계대출 관리를 못했나? 이 1,200여 개의 독립법인으로 이루어진 구조상 중앙의 통제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높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 대출 잔액을 늘려야 하는 요인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부실한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감독권 변경 논의에도 이제 좀
논의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금융당국으로 이전을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우리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낙폭이 오늘 더 커지고 있네요. 현재 낙폭이 407포인트까지 커졌습니다. 7.3% 밀린 5,175까지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5.8% 밀린 1,087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서 ETF 상품을 또 잘못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예, 그 상장지수 펀드 이 ETF라는 게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 혹은 뭐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같은 다양한 테마에 속한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추종하게 한 투자 상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광고나 SNS 등에 이 과장 광고로 ETF를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부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이 확정적인 수익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을 담은 ETF를 예금만큼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거나요. 1억 원을 넣으면 월 150만 원씩 따박따박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했는데 이 채권 ETF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따라서 손실 위험이 있는데 이 확정 수익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겁니다. 또 달러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환노출 상품이 있는데요. 이 달러에 노출된 것이 장점이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 달러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지만 이 반대로 달러가 내릴 때는 손실이 나는데 이 부분을 감춘 겁니다. 네. 또 이 밖에도 기존 상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데 이 최저라는 표현을 쓴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ETF가 이미 출시되어 있는데 최초라는 말을 쓰거나 국내 최저 보수라고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타사보다 운용 보수가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뒤늦게 투자 뛰어드신 분들이 주식은 환불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신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그게 투자라는 거. 그리고 또 세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잘 안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다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묻지마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신 사례들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금융 이슈 한번 볼게요.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계좌가 출시됐어요. 근데 이것도 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네. 이 지난달부터 신용불량자라도 최저 생활을 위해서 생계유지비 25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가 나왔습니다. 이 전 금융기관 중에 한 곳에서만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입법 과정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이 법안이 수정되면서 이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요. 아예 입금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잔액이 없는 생계비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을 하면은 250만 원이 입금되고 50만 원이 다른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요. 네. 300만 원 전액이 입금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생계비 계좌의 취지 자체가 신용불량이 되면 이 통장도 개설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한 개 통장만은 압류를 막자는 건데 네. 이 불편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급 전용 계좌인 안심통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 250만 원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들어오면 250만 원은 들어오고 50만 원은 미리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자동으로 가는데 이 똑같은 비슷한 제도임에도 이 생계비 계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니까 빨리 또 보완이 돼야겠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흔히 주총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 회의를 4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 많다 보니까 사업연도 종료 후에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일정이 3월 말에 많이 몰리게 되죠. 주주들이 이 자리에 모이면 재무제표 승인 같은 그 결산 절차, 또 배당 결정, 이사 선임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다루고 주주들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죠. 그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119님,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씩씩하게 주총 참석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당당하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댁으로 아마 통지서가 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소액 투자자일 경우에는 전자통지로 가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요. 신분증 챙겨서 이제 가져가시면 현장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영직님, 여기 한번 참석해보고 싶네요라고도 보내주셨고 6254님은 우편으로 안 오고 직접 직원이 찾아왔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라고. 그 직원이 의결권을 이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시오라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온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주주의 개인정보를 좀 특정 대주주 현 경영진을 위해서 좀 이용하는 행위죠. 사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 아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유튜브 스트리밍 그리고 콩 보이는 라디오 소리가 좀 안 들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치가 됐다는 거죠. 예, 지금은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줄여서 2글자로 우리가 주총이라고 부르는 그것 4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중동전쟁이 열흘째 길어지고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국제유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특히 중동이나 유럽 쪽 여행 계획한 사람들이 이거 취소해야 하나? 취소하면 어떻게 되지? 많이들 또 걱정하신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여행 관련된 법률 정보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이거 전쟁은 재난이잖아요. 네. 위약금 없이 원칙적으로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 여행객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발이 묶이면서 현지 상황을 찍어 올리는 SNS 동영상 보면 예.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현지에 계신 여행객분들이 좀 기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좀 위약금이 처리가 되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가 3단계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 외교부 여행 경보가 3단계 미만으로 발령된 지역 또는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하. 여행 경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1단계, 2단계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1단계는 여행 유의한다는 지역, 2단계는 여행 자제, 국내의 대도시보다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다라는 정도인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의 출국을 권고하는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급한 용무가 아니면 출국을 해라. 그리고 4단계는 여행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다. 여행 금지를 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 장소 및 철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와 4단계의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위약금 없이 모든 금액 다 전액 환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1단계, 2단계의 경우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현재 뭐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이나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4단계이고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3단계 여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찾는 두바이, 아랍에밀레이트나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같은 부분들이 2.5단계 정도라고 해서 있다가 어저께 3단계로 아하.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지역도 이제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쟁과 관여되어 있는 그 중동 지역은 대부분 3단계가 되어 있고 위약금 없이 여행을 취소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 혹시나 아직은 2단계인데 2.5단계인데 올라갈 것 같다. 불안한 마음에 미리 좀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한 우려라든가 예. 3단계 미만으로 발령된 지역 같은 경우는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패키지 여행이 아닌 항공과 숙박을 개별적으로 예약하셨던 이 자유여행자 같은 부분들은요. 한국 정부의 여행 경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운항이 취소되지 않는 한 환불 불가라는 원칙이 이제 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부분들을 면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공 폐쇄 등 직접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잠재적인 위험만으로는 수수료 면제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뭐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시기보다는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서 항공사나 여행사가 공식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공지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예약한 항공권 숙박 상품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수집해서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입국 금지 조치나 영공 폐쇄를 보도한 기사라든가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 같은 증빙 자료를 수집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수수료 면제를 강력하게 요청해 보면은 실질적인 환불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신규 예약을 하시려는 부분들은 이제 보류하시되 부득이 예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향후 발생하는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 할부를 3개월 이상으로 좀 구입해 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급 정지 같은 부분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이제 장기간 할부를 나눠서 하면 나중에 지급 정지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번엔 다행인 게 여행사들이 여행 경보 그 3단계 가기도 전에 2단계 되자마자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을 취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네네. 좀 그렇게 지금 다행히 항공사라든가 여행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100% 전액 환불이라는 사실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목적지인 사람은 물론 2.5단계였던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는 3단계가 됐지만 어제 3단계가 됐지만 이전까지는 2.5단계였던 두바이 등을 단순 경유하는 여행객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단 1원도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여행사들이 중동행 및 중동 경유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건데 먼저 이제 대한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카타르 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무료 취소 정책에 먼저 동참을 하고 그럼 여행사들 역시 위약금 면제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여행하시기로 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또 여행사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여행사와 이제 소비자, 여행객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네. 이러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은 계약에 이제 그 계약 사업자, 여행사나 항공사가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을 말합니다. 여행사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놓은 그 약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약관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해서 이제 공표를 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약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관에 넣으세요라고 정리를 해놓는 것인데요.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 계약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준 약관을 정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 표준 약관에는 계약 해지로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사는 지체 없이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실무적으로는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1-2주 정도 후에 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우리가 이제 수인할 수 있는 1-2주 정도의 기간을 넘어서 과도한 기간 동안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행사의 일을
서면이라든가 이메일 등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고지를 하시고 언제까지 이 부분들을 환불해 달라라고 하신 뒤에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소비자원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 1372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행사와의 분쟁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기분 좋게 가려고 한 여행인데 막 분쟁까지 가버리면 스트레스도 받게 되죠. 일단은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면 그 카드사에서 이 결제 취소 문자가 네. 오는지도 항상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니까 네. 여행사나 항공사가 만약에 환불을 미루고 있다. 네. 그럼 내가 먼저 카드사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일방적으로 먼저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장기 할부. 할부로 좀 네. 해보시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한 다음에 이제 여행사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셔서 남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만 원 이상의 3개월 이상 할부를 결제한 경우에는 뭐 여행사라든가 항공사가 이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카드사에 직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랑 연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 할부 철회, 할부 항변 신청하시고 판매사와 카드사의 이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신 다음에 카드사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요구인지를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 철회나 항변을 수용할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이 할부 철회, 할부 항변 메뉴가 매우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 여행사가 환불을 해드리는데 이게 현금보다는 포인트나 저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드릴게요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우처나 포인트로 주면 그 여행 또 다시 그렇죠. 언제 언제 갈지도 갈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소비자한테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지급받은 대금을 대금으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 받으시겠다고 꼭 하시고 안 되시면 서면으로 또 항의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고 이래도 안 된다면은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행사가 어느 정도의 이 항의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현금으로 돌려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시기 전에 꼭 여행사와 합의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여행은 또 어떤지 이거 예를 들어서 중동발 비행기 운항 막 중단되고 있는데 대체 항공편이라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대체 항공편도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돼서 이제 예. 다 정리가 되지만 여행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개별 예약 상품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정한 약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정한 약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공사 약관을 좀 살펴보면 뭐 날씨악과 천재지변, 전쟁 등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손해배상을 지급하지는 않되 이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이나 항공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게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편이 뜨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게 항공사에 과실이 없어서 위약금 같은 걸 소비자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편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없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좀 왕왕 있기는 합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두바이에서 항공편 가격 편도로 최대 뭐 800만 원까지 뛰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네. 거의 뭐 시가처럼. 네네. 이거는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에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항공사의 이 항공 요금이라는 것들은 어떤 담합 같은 어떤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면은 어떤 국내에서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항공권은 그렇다 치고 숙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제 그 나라 가기 무서워요라고 했는데 호텔 측에서 네. 여기는 안전합니다. 네네. 여기도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막 환불 거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공황 폐쇄 등으로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라면 분쟁 조정을 위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도 뭐 외신 기사라든가 뭐 결항 통보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환불을 요청하면 가능한데 사실 그 어떤 여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나라에서 이게 그냥 단순한 위험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예약 사이트의 약관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나 그렇게 환불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경복님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항공사, 여행사, 그들의 성공의 열쇠가 되는 거 아닐까요?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고객부터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누적돼서 신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몇몇 여행사들이 먼저 위약금 없이 취소를 이제 해드린 것도 그 일환인 걸로 보이고요. 오늘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중동 사태가 1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7번째 미군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의 사과를 뒤집고 걸프 국가를 또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사망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배럴당 $100를 넘어선 유가에 대해 미국과 세계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며 이란 핵 위협의 파괴가 끝나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국세청이요. 다음 주 월요일 16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105만 가구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이 된다면 이거 놓칠 수 없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깊이 있게도 알려드립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나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팍팍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나라가 주는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이 복지 제도와는 조금 다르게 조건부로 일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일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크게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네. 먼저 소득 요건으로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네. 이 재산을 계산할 때 빚, 그러니까 대출금이나 부채 아예 전혀 빼주지 않고 총 자산 그대로 평가한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전세금이나 자동차 가액도 모두 재산에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참고로 이번 3월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난해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지금 현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받으실 수는 있어요. 시기가 조금 다른 건데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역시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든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자든 모두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건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 거고, 이 소득 종류에 따라서 신청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지금이 아니라 다가오는 5월에 이때가 정기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5월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네.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5월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근로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가구 유형에 따라서 1년치 산정 기준 최대 지급이 이게 좀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헛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 3월에 신청하시는 하반기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연간 산정된 전체 장려금에서 작년에 12월에 미리 받은 상반기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정산이 돼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시면은 국세청에서 심사 꼼꼼하게 거친 뒤에 다가오는 6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일괄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영규님이 지난해 9월에 정기 신청해서 받았으며 이번에는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반기마다 신청을 받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하신 바로 그 반기 신청 기간이에요. 네. 3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 대상자분들에게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제 신청하신 이력이 있으시면은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 모바일 안내를 받으셨다면 첨부된 링크가 있을 거니까 링크 눌러서 정말 한 1, 2분 만에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나는 그럼 안내를 못 받았으면 신청 대상이 아닌 건가? 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접속하셔가지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지금 이번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반기 신청 놓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이니까 이때라도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보고 내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조회라도 해보시면 나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제 근로장려금 참 고맙긴 합니다만 사람 욕심이 이거 그냥 알아서 주면 안 되나 하는 마음 생기거든요. 네.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다행히 그 마음에 부응해서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네. 기존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분들만 자동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자동 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청이 정말 중요한 게 네. 이번에 장려금 신청하실 때 보면 자동 신청 사전 동의라는 항목 체크박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체크를 해두시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요건만 맞으면 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깜빡 잊고 이 장려금 신청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불상사에 우리 막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동의를 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동 신청 사전 동의. 근데 요게 이제 2년 동안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자녀 장려금도 있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부양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강호라면 이 자녀 장려금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총소득 상한선이 원래는 4천만 원 미만이어서 요거 혜택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네. 7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석 상당히 낮아졌으니까 이번에라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선이 7천만 원으로 그게 안 되면 이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교육 급여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제도인 건데요. 이것도 소득 인정액이 좀 다 따로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 중, 고생 자녀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의 급수별로 지원 금액이 좀 다릅니다. 네. 올해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6% 정도 인상이 돼가지고 연간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각각 지원을 받게 되고요. 예. 이게 매년 지원 단가가 조금씩은 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 이게 연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몇 달치 학원비는 나오겠네요. 네, 근데 이게 충분합니다.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거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신청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되는 방식인데요. 얼마 전에 이용하셨던 상생지원금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바우처는 학교 교재를 사거나 문구류 구입, EBS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대부분 항목에 지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모든 지원금이 다 그러하듯이 이 배정된 포인트는 지급받은 그 해 학기 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이 되니까 기간 내에 꼭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기존의 카드에 쓰던 거에 요걸 연결하는 방식이어가지고 만약에 지원처다 그러면 평소처럼 신용카드를 내밀어서 결제를 할 때에 네. 자동으로 바우처가 차감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따로 헷갈리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련해서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신청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게 사실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없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안 좋죠. 더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7.26%, 405포인트 밀린 5,179. 코스닥은 66포인트, 5.76% 밀린 1,088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에서 9%대까지 낙폭이 커졌고요. SK스퀘어는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미래에셋증권도 거의 10%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 어디까지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지 또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